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5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 연휴 지자체별 상황반을 설치해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1:1 전담 관리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8번째 민생토론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 도시 광주가 첨단 기술 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가 AI 산업의 도약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잘 해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가 K9 자주포와 천무 등을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귀국을 위해 탄 배가 침몰한 사건,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진상 파악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늘 당시 승선자 명부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 지자체별로 상황반이 만들어져서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을 1:1 전담 관리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 현장에 어려움은 있지만 극복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 응급의료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다가올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박 차관은 그동안 준비해온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해 특이사항에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1:1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와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면서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배후 진료가 약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국민들도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28번째 민생토론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첨단 인공지능 도시로 도약해 국가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8번째 민생토론회는 광주광역시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난 7월 전국 토론회 이후 2달 만에 열린 민생토론회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는 첨단 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바꿔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AI 산업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온 광주의 역량이 현장에서 확인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I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 AI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광주가
AI 산업의 도약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잘 해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중요한 만큼 AI 영재고도 오는 2027년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질 권역 중추병원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이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 의료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설명입니다. 오는 2027년 개장 목표로 추진 중인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선 광주시 간선 급행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교통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도약이란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가 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국립박물관 등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며 이런 명소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기피시설이던 상무소각장 부지에는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 대표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이와 함께 남부지방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안전한 물 공급이 중요한 만큼 영산강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광주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대표 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요즘에 광주가요. 인공지능 실증도시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동안에 이 관련 기반 사업들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광주에 2020년부터 인공지능 산업 융합 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요. AI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을 한 곳에 유치하고 이 안에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동안 AI 기업 120곳이 짐을 풀었고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인력 600여 명도 양성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나 헬스케어 분야의 최첨단 AI 실증 장비 70여 종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갖췄습니다. 정부는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광주 도심 곳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AI 기업이 단시간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광주에 구축해온 인공지능 기반 위에 앞으로는 이제 실제 제품 개발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정부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실제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도시 주거와 교통, 환경 문제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선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차 산업도시 육성 계획도 언급됐는데요. 현재 광주는 2개의 완성차 제조기업이 유치돼 있고 6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의 핵심 부품 생산 기지로서 광주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해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광주를 선정했는데 앞으로 산단 내 그린벨트 해제 등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열쇠 말로 문화도시라는 게 있죠. 이 정부가 광주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키우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내놨죠. 네, 맞습니다. 이 광주의 문화적 자산으로 이 대표적으로 국제미술전인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미술 전시회로 올해로 30주년을 맞습니다. 올해 축제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30개 나라의 유명 신진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로 광주를 찾은 만큼 비엔날레가 열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까지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전시관 신축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부지를 활용해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광주 대표 도서관과 복합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에서 열린 민생 토론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달 20일에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생계급여를 해마다 연평균 8.3%씩 인상해 올 한 해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 부대가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 390여 발을 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의 잔해가 서울 도심 도로에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4일 밤과 5일 새벽에 이어 5일 오전에도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습니다.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린 건데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밤에 이어 5일 정오까지 두 차례에 걸쳐 48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고 이 가운데 10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낙하물은 종이, 플라스틱, 병, 쓰레기 등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합참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가상의 표적을 향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를 탑재한 차량이 발사대를 세워 표적을 정조준하고 우연 연기와 함께 천무 10여 발을 쏘아 올립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격 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K9 자주포와 천무 등 390여 발을 쏘았습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건 71일 만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월 4일 9.19 군사협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이후 해병대는 같은 달 26일 정례적 성격의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우키시마호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1945년 광복 직후 우리나라 강제징용자들이 귀국길에 탄 배가 일본 마이주루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인데요. 정부가 당시 승선자 명부의 일부를 입수하고 피해자 구제와 진상 파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5년 8월 21일 광복 직후 고향으로 돌아오려던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출발해 최종 기착지인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24일 교토 마이지루항에서 폭발 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승선자 3,700여 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정확한 탑승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처음으로 전달됐습니다. 일본 측이 내부 조사를 끝낸 자료 19건을 우선 건넨 건데 나머지 자료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은 17년 정도 이 명단 입수에 대해 교섭을 벌였고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과거사 현안 협의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생성이 공개한 자료 목록에는 우키시마마루 승선 조선인 명부,
승선반도 노무자 명부, 3홀자 명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입수된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심사 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심의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근거 자료나 증거 자료가 부족해서 희생자로 인정되지 못하신 경우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 구제 및 진상 파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한부모와 취약아동 지원 정책을 살펴봅니다.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보호 출산을 신청한 임산부에게 내년부터 월 100만 원의 긴급 위탁 보호비가 지급됩니다. 또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한층 확대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미혼모에게 주거와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보호출산제 상담기관이기도 한 이곳에 다급히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임신 사실을 모르다 갑자기 출산하게 되면서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에 전화한 겁니다. 임신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셨다가 어제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이제 자궁 열린 상태를 확인하시고 급하게 출산을 하셔서 지금 바로 상담을 좀 오전 중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상담을 나갈 예정입니다. 영아 6일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50여일. 입양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이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상담기관이 설치된 이유입니다. 시설을 찾은 위기 임산부와 상담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상담을 마친 후에 위기 임산부들은 일주일 동안의 숙려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입양을 보낼지 본인이 직접 키울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위기 임산부들이 입양을 선택하는 원인 중 하나로는 경제적 부담이 꼽혔습니다. 홀로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양육을 주저하게 하는 겁니다. 퇴소를 하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약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위기 임산부 상담은 모두 697건, 상담 이후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인원은 21명, 숙려기간을 가진 뒤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5명의 생명을 더 구하고 이 가운데 1명은 엄마 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위기 임산부가 상담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인하고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지원이 있고 또 어떻게 지역에서 도와주려고 국가에서 도와주려고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은 아이를 이제 보내는 것보다는 키울까라는 거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정부의 내년 예산은 한부모와 취약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위기 임산부에게 월 100만 원의 긴급 위탁 보호비를 새롭게 지원하는데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는 앞으로 연간 24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연간 252만 원의 아동 양육비는 27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호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에게는 기존보다 120만 원 증액된 연 600만 원의 자립지원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청년 농업인을 키우는 일이 미룰 수 없는 과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 농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변차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년 전 귀농해 대파, 양파 등 조미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김지아 씨. 2020년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인에 선정돼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약 100만 원씩 이제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씩 이렇게 영농을 할 수 있게 이제 매달 바우처를 받았고요. 영농 정착 지원금은 영농 창업 초기에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내년도 신규 지원 대상은 5천 명으로 1년 차엔 110만 원, 2년 차엔 100만 원, 3년 차엔 90만 원씩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39세, 3년 이하의 독립 영농 경력을 가진 청년농이나 예비 청년농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와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도 지원합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3년 단기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25년도 완공을 목표로 13곳을 추가 조성 중입니다. 정부에서 청년농들에게 빌려주는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10년씩 최대 20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농들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우스도 농어촌공사에서 20년짜리 장기 임대 농장을 지금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훨씬 저렴하죠. 요즘에 평당 7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비싼 데는 더 비싸고. 정부는 청년농을 위한 임대주택단지 10곳을 내년에 추가 조성하는 등 귀농 청년의 영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KTV 변채연입니다. 네, KTV 기자들이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 고발입니다. 불법 사채를 해결해 준다면서 수수료만 가로채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가뜩이나 힘든 사채 피해자들을 2번 울리는 그들의 수법을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불법 사채 솔루션이라고 검색하니 홈페이지 광고가 줄지어 나옵니다. 직접 들어가 보니 새 출발을 도와준다며 손을 내밉니다. 하단에는 정부기관이 연결돼 있어 믿을 만한 곳처럼 보입니다. 사채를 쓴 척 연락해봤습니다. 제가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좀 사채를 썼는데 좀 추심이 들어와서. 비용이 드는지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처럼 돈을 받고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일명 솔루션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불법입니다. 주변 피해 사례를 듣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게 됐다는 제보자. 솔루션 업체가 빚을 정리해준다며 수수료를 받아놓고 사채 문제 해결은 하지 않아 2차, 3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고 고발합니다. 수수료를 독촉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추석을 앞두고 이런 솔루션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수료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불법 사채 피해에는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당 추심 행위 점검에도 나섭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직접 찾아 점검합니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연계나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올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영역을 벗어난 핀테크, 이커머스 등 비금융회사의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에 대한 간접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는 지급결제 구조상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술 발달로 복잡한 사업 모델 결합과 금융감독 영역 밖 핀테크, 이커머스 등 비금융회사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 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 위험 관리 강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그동안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1월 본격 도입되는 금융사의 책무 구조도의 위스탁으로 인한 운영 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세훈 수석 부원장은 원칙적으로는 권고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지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만큼 책무 구조도 등의 부분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강제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업무 위스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 통제 기준에 위스탁으로 발생 가능한 운영 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협력 비금융사의 리스크 크기를 자본 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 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험이나 카드 등 다른 업계의 경우 책무 구조도 도입 시기가 은행 금융지주사보다 늦는 만큼 우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준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직접적 제재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입법 조치 등을 통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제2공항 건립으로 제주 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약 128만 명. 그중 외국인 관광객은 20만여 명으로 2017년 2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나섭니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센터 등으로 이뤄집니다. 총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 규모며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1년에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제2공항은 특히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에서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한편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추후 확장할 사업 대상지 부지까지 같이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 설계와 환경 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 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제주도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 말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택배하면 화물을 실은 트럭이 떠오르는데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실증에 나섰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김천에 있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화물용 전기자전거 사업을 시행하는 곳인데요. 보시는 바로 이게 화물용 전기자전거입니다. 배송 물품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짐칸을 갖췄고 도심의 자전거 도로를 활용해 근거리 배송도 가능합니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환경오염, 교통체 등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럭 대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은 2027년 약 58억 달러,
한화로 7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26% 급성장 중인 신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에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 자유특구에서 관련 사업을 처음 진행했습니다. 지난해는 63억 원을 투입해 생활물류 복합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1년여 만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에 생활물류 거점 기능을 융합한 시설로 전기자전거가 배송할 물품들이 앞으로 이곳에 모입니다. 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서 신산업을 가로막았던 규제 해소는 물론 대기업 쿠팡과 혁신 스타트업 간의 협력으로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 제공과 더불어 지역 주민을 배송기사로 채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 성장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된 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 소상공인들과 함께 생활물류 편의 서비스 실증을 시도한다는 게 중기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투자 유치 방안, 국내외 인증 및 안전 기준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가동됩니다. 올 하반기 5조 원 규모로 조성되고 내년부터는 연간 10조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은 공급망 위기라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경제는 안보와 연결됐고 탈세계화로 인해 주요 국가들은 공급망 관리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가동됐습니다. 기업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과 기술 자립, 수입 등에 활용됩니다. 우리 기업의 튼튼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100년대계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금은 첨단 전략산업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수출입은행에 설치됐습니다. 수은은 이를 위해 공급망 가치 사슬의 단계별 금융수에 맞춘 맞춤형 대출 상품을 신설합니다. 기금형 대출 상품을 통해 사업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하고 경제 안보 품목 정부 지정 선도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실핏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보 혼자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금이 공급망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가 아플 때 급히 찾게 되는 동물병원. 그동안은 상세 진료비를 알 수 없어 깜깜이 가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혈액검사 비용, CT, MRI 등 영상검사 비용, 투약 조제 비용이 동물병원 내 투명하게 게시됩니다. 이로써 동물병원이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은 총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농식품부는 동물 의료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중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사기 광고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명 휴대폰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등으로 은밀히 영업하는데요. 이후 이 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 약정, 신용카드 제휴 할인을 마치 본인들이 해주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합니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싼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 통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등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는 한편 속임수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수와 풍요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농작업하실 때는 진드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 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전체 환자의 약 76%가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또 감염 위험 요인으로는 농작업, 텃밭 작업이 6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농작업할 때는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에 물렸거나 농작업 후 두통,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맞춤형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자료가 발간됐다고 하니까 질병관리청 누리집, 농업인 안전 365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 시간을 쓸 수 있는데요. 그간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제도가 국정감사 등 긴급한 현안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초과 근무가 인정되는 가족 돌봄 휴가와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해야 한다며 인사처와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공무원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흐린 하늘은 금요일인 내일도 계속되면서 서울 낮 기온이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주말엔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다시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내일은 해안가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한때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 5에서 30mm, 전라 서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충청 이남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25도로 출발해 낮에는 서울 29도, 청주 3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의 아침 기온 22도 보이겠고 낮에는 23도에 그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의 아침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한낮엔 광주 30도, 부산 31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은 비가 내리면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시는데요. 전국의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추석 성수품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농축산물 구매 후 계산할 때 20% 자동 할인에 또 유통사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40%까지 싸게 살 수 있다니까요. 추석 장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